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은 너무나 대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타개할 모멘텀은 없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내일 금통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면들 좀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3인의 전략에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시멘트주 강세입니다. 최근 조정을 보였던 시멘트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아시아 시멘트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증권주 업계 활성화 방안의 상승입니다. 금융당국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발표에 증권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국내 상장 중국주 모처럼 강세입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알아봅니다. 증권업계, 증권회사들 요새 참 어렵습니다. 시장은 사실 지금 2천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이 워낙 뚝 떨어졌고 어떤 수익 기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에서 어제 증권 영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그 영향일까요? 증권주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현철 대표는 증권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증권주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증권주들은 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와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오늘 한 거의 3, 4개월 만에 증권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가격 메리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오늘 알려진 대로 보면요. 증권 영업 활력 제고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업계 구조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거다. 내용을 좀 뜯어본다 그러면요. 중소형 증권사가 자산관리, 기업금융 등 사업 부문을 분사해서 허용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권회사에서 매물로 나오면요. 지금 통째로 매도가 늘려져야 되는데 사업 부문별로 특성 있게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분사해가지고 또 이제 해처 모여 서로 M&A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 신규 인가 제한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소형 증권사에서는요 조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거래하는 데 대해서는 매매하는 데 대해서 좀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풀어줘 가지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주식 매입 자금 대출에 대한 잔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사실은 그런데 이 대출 잔액을 좀 이렇게 좀 여유있게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요, 조금 시장에 어떤 필요악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증권회사들 수입 구조가 이제 수수료 수입이었죠. 매매 수수료 수입이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근간에는 펀드 환매가 좀 일어나면서요. 이런 쪽에서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 같으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코스닥 지수가 또 이렇게 고점 돌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와 가지고 이렇게 좀 증권회사들 직원들 얼굴이 좀 환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근간에는 이게 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요즘도 보니까 3일 연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종합주가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그런 쪽에다가 좀 무게중심이 실렸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 자금들이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또 주식 쪽으로 또 이렇게 몰릴 수뿐이 없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긴 안목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을 다양화시켜가지고 헤지펀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소형증권사에서는 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증권주 얘기 나올 때마다 3대 증권회사, 그러니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요 정도만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투자증권이 M&A 관련 얘기들 때문에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산업은행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의 어떤 M&A 시장에서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민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투자증권도 M&A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소형증권회사들도 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썰로 인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쪽에서 대형증권사 쪽으로 좀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늘 추가 매수는 오늘 뭐 좀 재료가 매수됐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내일 좀 이제 금리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일부분은 좀 증권회사들 주식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한번 오래간만에 증권회사 주식 오늘 빨간불 들어온 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내용 살펴보면은 대형증권사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 기능 강화, 중소형주는 특화, 또 뭐 중소형주에 대한 뭐 분사 얘기, 신용 공여 얘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방안들로 인해서 증권사 수익이 바로 좋아진다든지, 뭐 영업의 활력을 찾는다든지, 글쎄 그걸 기대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금융당국이 지금 증권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공감하고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점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급등하는 종목들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데, 사실 중국 기업들, 중국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뭐 회계를 못 믿겠다,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이성호 부장은 중국 주식들 어떻게 보세요? 예, 중국 주식들 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PER이 5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뭐 어제 SNC 엔진그룹이 오르면서 사실 조금 이제 좀 중국 주식들이 꿈틀거리는 모습 보였었고, 오늘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 10월에도 뭐 차이나 하오랑 같은 게 굉장히 싸다, 뭐 저평가 리포트 나오면서 그때 시장에 관심을 잠깐 받았습니다만 결국 원위치가 돼버렸죠. 그때 한 30-40% 오르다 원위치가 됐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투명성 문제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합과기 그리고 성균관 전 투자가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이 됐고요. 코에리 홀딩스라든가 스리노드 디지털도 퇴출이 상장 폐지가 됐죠. 중국 고섬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넘게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도 뭐 시시때때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사실은 근데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건 아니죠. 무너진 건 순간이라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날들이 필요한데,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뭐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중국 주식의 반등은 중국 주식으로 볼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오른 주식들을 좀 찾아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예컨대 최근에 코스닥을 코스닥 쪽에서 이제 오른 종목들이 노르홀딩스나 JW홀딩스 또는 AK홀딩스 같은 중견기업들의 지주회사들, 또는 일부 못 오른 제약주들, 거기다가 뭐 종목별로 보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조선내화, 미원화학, 뭐 MPC라든가 또는 현대 비엔지스탈, 뭐 이렇게 거의 반년 이상의 움직임이 거의 없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코스닥을 주도했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라든가 게임주 또는 바이오주들은 계속된 상승 피로감으로 좀 쉬고 있고요. 그럼 어떤 순환매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시장을 리드해 나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순환매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오를 만한 주식들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찾기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는 아직은 좀 힘이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속에서 이미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식들, 글쎄요, 분위기 때문에 같이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못 오른 종목들을 좀 찾아서 올려주는 흐름이라는 점, 특히 최근에 코스닥 보면은 이 매기 확산 속도가 너무 좀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무역 수지 깜짝 증가와 엔화 약세입니다. 오늘 중국의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자료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수지가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 무역 수지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출과 수입이 모두 동시에 증가했고 특히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가 9% 정도였는데 15% 육박하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선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표도 계속 안 좋았는데 그나마 수출입 지표들 좋아지면서 한숨 좀 돌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좋고요. 아직 중국 제품 경쟁력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가치가 계속 오르고 중국에서도 이강 부총재가 앞으로 변동폭을 좀 늘리겠다 하면서 계속 위안화 가치가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 중국 제품의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수출이 계속 좋을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출을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수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동남아라든가 이 중화권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쪽 수출에는 말이죠. 진짜 수출보다 상당 부분이 수출을 가장한 한머니를 위장한 거가 많다라는 게 문제죠. 한머니로 위장된 부풀린 숫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최근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한머니를 무역 거래를 통한 불법 한머니를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게 다음 달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수출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지표가 과연 좋은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남아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경제 지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출입 지표만 좋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은행 대출이라든가 M2 증가율 같은 게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랑 좀 묶어서 봐야 할 것이다. 수출입 지표만 좋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아직 3월달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도 그래서인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중국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다 이 정도로 좀 의미는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일단 좋게 나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데 사실 이 지표 하나만 놓고 중국 경제가 낙관에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한 감이 있고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못 오르는 상황인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엔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엔저도 이제 조금 주춤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는 지금 100엔 목전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요. 100엔 때는 조만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오늘은 일단 엔저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엔저가 계속 될 분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엔저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 상대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오늘 조금 외국인들 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는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불이익 이런 것들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엔저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글쎄요,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논리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엔저가 바로 멈추면서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갈 때까지 가야지 멈추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아베노믹스라 그래가지고요. 일본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엔화 약세를 계속 용인하면서 그런 정책을 쓰겠다 하는 것을 의지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무건적으로 조금 이렇게 엔화가 약세되는 것을 좀 묵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미국도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달러를 좀 많이 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본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엔화를 많이 풀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상승 쪽에 어떤 물리기 중심이 실려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요.
예전 같으면은 엔캐리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좀 주입이 되면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이제 수혜를 입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오고 있다는 데에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쿄 증권거래소가 4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금액이 2조 6,800억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260억 정도가 매수가 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데서는요 4월 달에 일본 주식 보유 비중을 10% 정도 이상하겠다. 그 다음에 USB도 일본 주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호전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일본 쪽으로 시중의 자금들이 전 세계 유동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뱅가드 펀드 얘기들 일본 쪽에 그런 엔저 현상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안 나오고 그런 효과가 좀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정책적인 쪽에서 좀 뒤처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당분간은요 엔저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수출업체 쪽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반대적으로 보면요. 엔저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IT 업종들 중에서도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종목이라든지, 뭐 또 이제 내수 경기 쪽에서 해가지고 소비재의 소비를 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수혜를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당분간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시장의 니케이 지수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은 조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묵인하는 상태에서 엔저가 수평적으로 좀 고점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의 내성은 우리 시장에 좀 진행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IT 업종들 매매하시는 데는 좀 장애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엔저로 인해서 어저께 도쿄 증시 아주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강세인데 분명히 우리 시장에는 지금 엔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엔저가 추가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권까지 밀렸고요. 보합권에서 오늘은 장중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박스권은 어떻게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간에서 지금 탈피 조짐이 나오질 않고 있고 새로운 좀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배현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4월달, 5월달 지나면서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신이 아주 지쳐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증권업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 업종 대표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종,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쪽에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1900포인트에 저점하기는 됐지만, 상승 쪽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강한 매수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4년 전에 리먼 사태 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가까이 있는 9.11 테러 때도 그랬고, 좋은 주식, 실적이 수반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업종 대표 종목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오랫동안 가져가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시간하고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유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을 합니다. 1900포인트 이하로는 내려가기 힘들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올라갈 때 같이 편승해서 갈 수 있는 업종 대표 종목 쪽에는 지금은 좀 씨를 뿌린다는 기분으로 좀 주워 모으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테마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거품이 꺼지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지금 발을 들이는 것보다는 업종 대표 종목들 중에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껑충껑충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한 60% 정도는 주식 비중을 유지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뱅가드 펀드의 얘기들은 당분간은 이제 5월달, 6월달 지나면서는 조금 매도 금액이 주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반적으로 늘렸던 그런 시장이라면은 하반기로 가면서는 상승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가을에 추수를 한다는 기분으로 지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전체적으로는 업종 대표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하시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금통이 또 있고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옵션 만기에 대한 전망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통위에 관심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워낙 모멘텀이 없다 보니 금통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는 총재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은 뭐 동결될 그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 내일 금통위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메신저를 통해서 보니까 뭐 금리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시장이 폭등할 것 같은 뭐 그런 전망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럴지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게 정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개선된 1분기 성장률 그리고 지난 5일 날 인도에서 열린 ADB 연차 총회에서 김중수 하는 총재가 한 말이 있죠. 그것 때문에 동결 쪽에 지금은 무게중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설문조사하니까 65%가 동결을 예상을 했고요. 김중수 총재가 이제 5일 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작년에 25bp씩 두 번을 인하했는데 이것도 사실 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정책 공조는 하는 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한 거고 추경 예산은 나중에 나오는 거라서 우리는 이미 정책 공조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그래서 금리 동결 쪽에 치우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 동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4월 금통위 때 본 말이죠. 그때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95%였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이 됐고요. 또 그때 이제 3월 금통위 때,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그때는 인하를 지지한 금통위원이 한 명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그 다음 달 4월 달에는 3명으로 늘어나서 동결과 인하가 3대3. 그래서 결국 김중수 하는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하면서 동결로 결론이 났죠. 또 4월 금통위 결과를 두고 시장과의 소통이 없다. 너무 이 소통이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장의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요. 더군다나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22에서 금리 인하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어제 호주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통위원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내린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OECD 34개 나라 중에서 23개 나라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방향은 금리 인하 쪽에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혼자서 계속 금리 동결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폭등까지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 금리 인하 효과가 바로 시장에 나타나면서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오지는 않겠죠. 차곡차곡만 두세 달 있다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은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분위기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어떤 저성장, 구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 어떤 효과보다도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제 정부의 어떤 역할론이 부각이 되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점차 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출발점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금리가 한 50bp 정도 인하한 그런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무게를 계속 두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좀 쇼크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은 미리 그걸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되 그렇게 좋게는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절대적으로 좀 바라는 분위기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굉장히 강한데 사실 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쫓아서기가 힘들고 안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 사기가 좀 힘들고 정작 주식 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기존에 오르던 종목들은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좀 못 오르고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4년 만에 고점 뚫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 보자면 물론 이게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만 거래가 그동안 굉장히 없었던 주식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식들이 지금 이제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올라갈 주식이
또 올라갈 주식에다가 배팅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찾아가지고 이제 나온 주식들 거기다 좀 오르고, 근데 그 주식들이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갤럭시 S4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갤럭시 S4가 뭐 그다지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그쪽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탄력이 좀 떨어졌고, 그러면서 전체 코스닥 시장은 그쪽이 매기가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워낙 코스피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종목이다, 그래서 찾는 것들이 이런 쪽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요새는 정말 추천할 종목이 없다라는 걸 느낄 정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르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주식이 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굳이 잘 모르는 종목들, 이런 주식도 있었나 하는 종목들을 쫓아가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요.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이런 주식들이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고,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지금 잠깐 한 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도 코스닥 매기 확산 속도가 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지표는 이따가 시간 나면은 그 자세히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